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잔치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빠도 지난 설에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안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 씨의 작은 며느리는 특이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15년도 넘었지만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시집에 행사만 있으면 팔팔하다가도 아프고 한가하다가도 바빠지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한두 번쯤 그런다면 당연히 사정이 있겠거니 하겠지만 그런 세월이 거진 2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참석하지 않았다가 딸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낯뜨겁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안 씨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오기 싫다면 오지 말아라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 팔순애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행사도 아니었고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만나서 놀고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2~3시간만 비워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20분 거리에 사는 며느리가 안 올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또 몰랐습니다. 안 씨도 바보라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날에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눈 감았던 적이 많았죠.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 정도도 오지 못하겠다는 며느리를 안 씨도 더 이상 며느리로 대접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부모도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안 씨는 아들 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이제는 전부 40줄에 들어섰고 손주도 5이나 있었습니다. 이달 말에가 제사지? 아니, 다음 달 초요.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네요. 아이고 애들 회사 가려면 힘든데. 남편의 말에 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좋을 텐데 싶었죠. 좀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하고 끝내자고. 그럽시다. 그래야 애들도 일찍 돌아가지. 아주 예전에는 자정이 되어갈 때쯤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10시쯤이면 지냈습니다. 12시 전에 자식들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늘 서둘렀죠. 제사는 합쳐서 1년에 1번만 했고 차례는 명절에 2번이니 총 3번 정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버이날이나 생일 등에는 시간이 되는 자식은 안 씨 부부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따로 보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들 전부 불러 모으면 뭐가 좋나 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자식들 시간을 뺏으며 굳이 부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안 씨도 그런 날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생일에 집에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런 걸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진작에 다짐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야 덜 서운하다는 것을 깨달아서였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덜 봐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쯤 먹었으면 모든 것에 초연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눈만 좋아졌습니다. 누가 부모를 위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빤히 보였죠.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오려고 해? 수년 전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도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낮부터 같이 준비하지는 못하는데 그건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퇴근해서 최대한 빨리 갈게요. 매일 야근한다며? 오지 말어. 야근해도 제사 지내는 시간보다는 일찍 끝나요. 어차피 낮 동안 안 씨가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에 자식들이 제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큰며느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건 다들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맘때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1, 2년간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겠다며 말이죠. 안 씨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무슨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가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이가 없을 테니 배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자식들을 혼자 돌보고 퇴근해서는 인터넷에 뭘 올려서 부업 비슷한 걸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전해 듣고는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짬을 내서 제사까지 챙긴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와. 그러면 또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며 뭘 사올까봐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예성이 학원 특강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예성이 학원을 그 시간까지 해? 어우, 그럼요. 요즘은 다 그 시간까지 하죠.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손주인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까지 학원에 묶여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겨우 잡은 특강이라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제사 못 오는 거야 이해하는데 쉬엄쉬엄 해라. 그럼요.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어쨌거나 죄송해요. 가서 음식도 도우고 해야 하는데. 형님 오시죠? 회사 끝나고 온단다. 저도 내년에는 꼭 참석할게요.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전화벨만 울려도 짐작이 갔습니다. 못 온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예성이 아빠는 온대니? 네. 예성이 아빠만 보낼게요. 음식도 좀 덜 차리고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딸이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차 많이 막혔지? 낮인데도 좀 막히네.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딸이기에 오는 길이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 때문에 오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휴직해서 집에 있는 딸만 낮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부터 하면 돼. 남편이 손주들을 보고 있고 딸이 제사 음식을 하는 걸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먼저 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가짓수가 줄어드는데도 참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 둘도 함께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손만 씻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서 척척했습니다. 빠릿빠릿해서 오히려 안씨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차리는 동안 그리고 10시가 다 되었을 때 뒤늦게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퇴근이 늦어져서요.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안씨의 옆에 섰습니다. 예성이 이 시간에도 학원에 가? 아, 예. 지금쯤은 집에 있겠죠. 비록 아들네 집과 안씨의 집은 2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꼬박꼬박 와서 챙기는 큰 며느리가 고마운 거지 자주 오지 않는 작은 며느리가 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인 것은 큰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봐였습니다. 어머님,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 테니까 비켜서 봐. 그래서 안씨가 더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죠. 제사가 끝나고 안씨는 큰 며느리의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동서는 또 뭐가 바쁘대요? 예성이 학원 때문에. 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두 손주들이 큰 며느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의 학업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죠. 한두 번이 아니기에 큰 며느리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제일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네가 제일 참석률이 낮았습니다. 사실 참석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것이 참석한 날을 꼽는 게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면 올해는 많이 봤다 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변명은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손주의 학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써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뭐? 예성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요즘 오빠네 집 분위기 장난 아니야. 어떻게 알아? 모를 수가 없어. 오빠랑 새언니랑 맨날 학교도 들락날락 하는 것 같던데. 학교에도 불려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나 봐. 얼마 전에 가출한 걸 오빠가 다시 끌고 왔대. 딸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씨도 전혀 몰랐는데 손주가 진작에 공부하는 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예성이 학원 다녀서 제사도 못 오고 명절에도 못 온다고 그러더니 다 핑계야. 딸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니 안타깝지만 딸이 투덜거리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려나 궁금하네. 그런데 그 뒤로 작은 며느리는 양심껏 손주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바쁘거나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안씨의 칠순에도 말이죠. 어쩌죠? 어머님,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고 회사를 나와서 쭉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일을 받아서 집에서 부업처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바쁜 날이 종종 있는 건 알고 있었죠.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바쁘다는데. 칠순 미리 축하드려요. 가진 못해도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알어. 고맙다. 안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른 시누이는 시누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못 온다고 하자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칠순에 빠지냐고 말이죠. 주말에 다들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유일하게 작은 며느리만 바쁘다고 하니 딸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칠순에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바쁠 리가 있어? 집에서 일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잖아. 나도 멀리서 가는데 그렇다고 전화해서 따졌어? 따진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새언니 일에 대해서 뭘 아냐면서. 바쁘다는 걸 뻥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야. 아니, 누가 뻥이래? 얼마나 바쁘냐고 그런 거 가지고. 안 씨가 골이 아파서 머리를 짚었습니다. 막내딸과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대판했다는 소리에 심기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못한 딸의 탓도 있었고 시모의 칠순에마저 오지 않는 며느리의 탓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씨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칠순 때문이면 괜히 싸우느라 힘 빼지 말어. 올 사람 오고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딸뿐만이 아니라 큰 며느리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둘인데 며느리 역할은 혼자만 해야 하나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씨 부부는 가족 행사를 줄이자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들보다 적게 만나긴 하지만 명절 같은 때가 너무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없애자고 했습니다. 안 씨도 나이가 들었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괜히 고생을 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라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 요새는 그런 집들도 많다고 하니까. 딸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일과 어버이날에는 누구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괜히 눈치 본다고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오히려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죠.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서 다들 잘 챙겼습니다. 오진 않아도 전화도 자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놈은 제외였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이래요.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옮길까 무서워서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작은 며느리. 그래, 알았다.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뻔했으니 말이죠.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이 온다면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참 신기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안 씨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때맞춰 아프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궁금하다고 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작은 며느리 하나 안 온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는지 어지러웠는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 옆을 지나던 안 씨가 놀라 일으키려고 해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긴 들었는데 구급차 번호가 도무지 안 떠올라서
숫자 1만 누르다가 결국 큰아들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얼른 끊고 자식들 번호를 막 눌렀는데 하필이면 작은 며느리에게 걸린 전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호가 얼마 안 가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 시아버지가 어디가 아픈가 넘어져가지고. 안 씨가 횡설수설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조금 놀란 듯 대꾸했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119 얼른 부르세요. 아, 구급차 번호가 생각이 안 났지 뭐냐? 저보다 그게 빠르죠. 저 지금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이만 끊으마. 구급차 불러야 해. 안 씨는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자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침착하게 구급차를 부르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안 씨는 병원에서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도 한시름 놓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우혁이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회식 중이었고 예성이 엄마한테라도 하셨어야죠. 요즘 바쁜 거 아니야? 요즘엔 한가해요. 집에 계속 있는데. 이미 전화통화를 한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온다는 말에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조차도 거짓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아주 접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내 며느리라 딸이 뭐라고 해도 감쌌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 식구들은 식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귀찮은 존재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 씨가 전화를 했었던 사실은 안 씨밖에 몰랐습니다. 다들 큰일 날 뻔했다는 말만 했지 작은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바쁘다고 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의 팔순에도 오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후회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팔순인데 잔치는 해야 하지 않아? 맞아요. 칠순 땐 잔치 안 했으니까 그래도 친척들도 좀 부르고 해야죠. 네 아버지는 가족끼리만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던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번밖에 없는 팔순인데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도 좀 더 초대하고 해야죠. 그럼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말고. 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가까이 사는 친척들도 초대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요란한 건 남편이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팔순은 좀 더 특별했으면 한다는 게 자식들의 말이었습니다. 새 자식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을 했죠. 그게 팔순 서너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작은 며느리가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공교롭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안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쩐지 지난 설에 오랜만에 왔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집 행사에 참석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올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던 날 이후로는 어째 얼굴을 몇 번 비추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따져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던 세월 때문에 며느리가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 씨가 언성을 조금 높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 명절인지 제사인지는 아프다고 그랬다가 밖에서 딸과 딱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따지고 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설에도 바빠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까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설 당일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음식만 싸간 것을 갖다가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량 같이 사는 걸 모르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며느리에게 다시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작은 며느리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리가 없었죠. 매년 돌아오는 다른 날이면 몰라도 팔순 정도는 눈 딱 감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환갑도 칠순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오기 싫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원수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안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무슨 가족이고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오거나 아예 같이 오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 아들이 묵인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순 전날 오후에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도저히 못 오겠냐?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일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따로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할게요. 시아버지 생신 못 갔다고 저를 너무 나쁜 며느리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형님이나 아가씨다 다들 잘 챙기잖아요. 저 대신. 그래. 알겠다. 정말로 못 온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됐네요. 안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렀다 왔죠. 다음 날 정말로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돈이라고 돈봉투를 하나 들려서 아들만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이혼했어? 이혼은 무슨...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가고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바빠서 그렇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걸 작은 아들도 들은 것 같은데 딴청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친척들 20명 정도가 왔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고 자식들도 따라서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그리고 딸과 사위. 안 씨는 자식들을 훑어보고는 서랍장에서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우리 집 식구 되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큰며느리와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소사도 신경 써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벌써 아버지가 80이잖아. 조금씩 재산 정리하려던 차에 생각나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봉투 안을 보더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각자 2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씩 더 송금해주마. 큰며느리와 사위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일에 발벗고 나서준 며느리랑 사위 고마워서 주는 건데 예성이 엄마한테 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네. 안 주는 게 불공평한 거죠. 지금 내 칠순에 왔니? 네 아버지 팔순에 왔니? 아니면 명절이나 제사에 제대로 오기나 했니? 어버이날에 한 번 오기나 했니? 저번에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 코백이나 비쳤어. 아, 그건 일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을 예성이 엄마가 다 한다니? 그렇게 바쁘면 이 돈 없어도 잘 살 만큼 벌겠네. 엄마, 마음 같아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챙겨주고 싶은데 그건 차차 하자. 우리가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모르니까. 작은아들은 분개했습니다. 자식을 차별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저희만 쏙 빼놓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부모 챙기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거잖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왔잖아요. 내가 뭐 네 형한테 주니? 아님 막내한테 줬어?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예성이 엄마한테 진짜 안 올 건지 여러 번 물어봤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데리고 왔죠. 돈 줄 알았으면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죽어도 못 올 상황도 아니었다는 소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봐라. 피곤하다. 아버지도 쉬셔야 하고. 그러자 큰아들네와 딸은 냉큼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들만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제대로 뜨기도 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남한테만 돈을 주시고 작은 아들은 차별하세요? 막내도 줬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서운해요. 일이 바쁜 걸 어떡해요? 예성이 아빠는 돈 줄 알았으면 데리고 왔다던데. 그러면 그 정도로 바쁜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 팔순에 안 왔다고 이러는 거 같아? 결혼하고 그동안 우리 집 일에 힘들었을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돈인데 예성이 엄마 너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부터 잘 참석하면 돼요? 이제 참석할 일이 또 뭐가 있냐? 어머님 팔순도 있잖아요. 글쎄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님, 지난 20년의 대가라고 생각해라. 그러자 며느리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렇고 후회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끝난 팔순잔치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모가 주는 건 똑같이 받고 싶다는 심보가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이 하지 않는데 말이죠. 5천만 원이 아까웠는지 작은 아들 내외는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안 씨는 앞으로도 작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 덮어주는 대신에 부부끼리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오나 안 오나 이제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명절도 그냥 각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 편한 말년을 보내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될 일은 없겠죠.